자, 그럼 이제 118회의 건축시공기술사 요 시험에 대해서 이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이죠. 그죠?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풀이입니다. 풀이. 그죠? 풀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종이 이거 드렸는데, 요거하고 똑같이 안 썼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닌가? 똑같이 쓰면 떨어집니다. 쓸 수가 없거든요. 이 시간에. 그죠? 이거 불가능이죠. 이거. 그죠? 저도 이거 사흘 밤낮을 썼습니다. 그죠? 시험이 사흘 밤낮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쓰면 떨어진다.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 전에, 이 시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험에는 혹시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나. 근데 이번 시험을 이제 보고 난 다음에는 그렇구나로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그게 뭐냐면 시험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눈 감고 채점해 주는 게 맞아요. 그게 걸러내지를 않죠. 문제 자체를. 그리고 이 시험 보고 뭐 느꼈습니까? 혹시 느낀 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느꼈는데. 요거 많이 친 사람들 빨리 내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친 사람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공단이 잘못 생각했죠.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학원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방식입니까? 2년 내 문제 딱 걸러내고 그죠? 하죠. 지금 이 시험에서 2년 내 문제 만약에 걸러냈으면 시험 다 떨어졌어요. 소님들은. 백발백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채로 친 사람들은 처음 친 사람들은 이 문제를 보면 어디서는 봤는데 못 쓰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만약 두세 번 치신 분들이면 승질이 날 거예요. 왜 냈던 거 또 내노?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또 내노?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공부 안 했는데, 제꼈는데, 재훈시험 나와서 제꼈는데 또 내노? 맞아요? 그런 거, 치갑 같은 거 선택했습니까? 전 처음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처음입니까? 폭넓게 해야겠구나. 네. 수강이 다 외우지 않았는데. 네. 이 정도 수준이면 학원에서 그냥 이렇게 드리는 장판지 정도만 외워도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굉장히. 그죠? 그러나 쉬운데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인 문제를 잡았으면 자, 어떻게 썼느냐가 선생님 답안에 결정을 지을 겁니다.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그거 생각해야 되고 지금 시험 문제는 이제 시험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기출문제가 뒤에서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면 19년도 지금 이제 후반기로 가게 되죠. 그럼 19년도 지금 이 118회가 중반기가 되지 않습니까? 19년도에. 19년도 중반기 이 시험부터 미리 공부를 하고 달려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걸 아이템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다음 문제 요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 그렇게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시험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업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수업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수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은 집에 가시게 되면 붙었든 안 붙었든 상관없고 다시 한번 쳐보세요. 시험. 이 시험을 다시 칩니다. 똑같은 시험을 또 치셔야 돼요. 한 번 더. 혼자서 다시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 답이랑 비교해보세요. 내 답이. 시험장에서 어떻게 썼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이미 끝났어요. 그 시험은. 근데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게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나온다. 여기서 분명히 두세 문제는 또 나올 거란 거예요. 그죠? 그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험 문제 전체를, 이 기출문제를 혼자서 낙서 엄청 많이 했죠. 막. 혼자서 긋고 죽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전체에 보면 16년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시험에서. 그냥 2년 내의 문제가 전체 문제의 70% 가까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공부하기 엄청 편해진 거예요. 엄청 편해진 거예요. 왜냐면, 그냥 눈 감고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2년 채봐야 몇 개입니까, 시험? 몇 개예요? 2년 채봐야 6회 분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거 집중적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예상해 볼까요? 다음 시험 문제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겠습니까? 16 후부스트에서 17에서 몰아쳐 나올 겁니다. 지금 시험으로 패턴을 보게 되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나오나 안 나오나. 역시 그래요. 역시. 그죠? 혹시나 해서 마지막에 소님들한테 내가 보라고 했을 때 그거 이야기했죠. 내신봉화공법 한번 그거 썼습니까? 내신봉화공법? 까먹었습니까? 그거 똑같이 이야기해 줬는데 내신봉화공법하고 피복 두께 이야기해 드렸죠. 그 베이스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게 딱 맞게 떨어져요. 그게 딱 맞게.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이게 집에 가셔서, 예전엔 그랬죠. 오늘 보고 집에 가서 쓰레기통에 넣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모셔놨다가 한 번 더 해보고 답 맞춰보고 버리세요. 아시겠죠? 반드시 한번 보셔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유인물로 선생님들한테 3개를 드렸을 거예요. 여기 모범 답안 하나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118회 대비 문제를 드렸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옆에 날짜가 적혔죠. 2월 9일 날 처음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드린 거예요. 9장 중에 2번째 장이 아니라, 그죠? 2월 9일 날 드린 거고,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번에 출제 문제죠. 그죠? 그 아마 칼라로 제가 뽑아가 드렸을 거예요. 칼라로 뽑아주라고 했으니까. 그 보시면 빨간색이 뭐냐면, 빨간색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예상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전체 보면 파란색은 뭐냐면 예상 문제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마지막에 선생님들 보고 보라고 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이거는 보고 가십시오라고 했던 게 서술 하나고 용어 하나가 나왔어요. 그걸 많이 제시한 것도 아니었고. 그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보고 이거 많이 찍었네.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건 뭡니까? 이 지금 드린 거는 전에 할 때도 뭐랬어요? 철저히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시험에 나왔던 애들의 집합체예요. 시험에 나올 만한 애들이 집합체였죠. 그죠? 이 정도 수준만 해도 전체 60% 이상이 다 커버가 되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 찾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험은. 알고 있는 문제만 제대로 쓸 수 있어도 합격이에요. 합격이에요. 새로운 거에 목숨 걸지 말고 잘 쓰려고 하세요. 잘 쓴다는 말은 뭐라 했습니까? 합격 점수 받을 수 있게끔 써줘야 돼요. 그죠? 명사, 숫자 많이 쓰시고, 그죠? 햇놈처럼 보이게 해줘요. 햇놈처럼. 물론 안 했지만, 햇놈처럼 보이게 써주는 게 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끝날 때까지는 이 기조 그대로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 끝날 때까지는 안 바뀝니다. 정권 바뀌기 전까지 쉽게 안 바뀝니다. 그죠?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험이 훅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훅 바뀌기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제 그만둘 때까지 합격해가 나가십시오. 기회는 그때까지 뿐입니다. 그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라 하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되기 쉬운 이때 안 되나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번 점수 나오면 다 까십시오. 아니 이거 좋아요? 안 나오면 죽는 거야 진짜. 이게 점수 합격 못하면 죽는 거야. 알겠습니까? 진짜 죽는 거야 진짜. 나도 점수 딱 까드릴게. 몇 점 나온 거 보라니까. 자, 그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 모범 답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입니다. 이 전체 1, 2, 3, 4교시 중에서 1교시가 가장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이 전체 교시 중에서는. 전체가 있는 문제 중에서, 그래도 이 문제들이 그렇게 낯선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재에 다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이고, 기본적으로 이 용어에 나왔던 애들이 지금의 트렌드가 뭐냐면, 서술에 나왔던 애를 용어로 던져요. 그리고 용어에 나왔던 애가 그 다음에 서술로 던져버려요. 이게 저 핑퐁으로 주고받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쓸 수 있다. 아마 이 문제 보면서 다 쉽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제가 만나신 분들 전부 다 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물질 안전관리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입니다. 매트리얼 세이프티 데이터 시트대가 있죠. 그죠? 시트 문제입니다. 뭐 적어야 됩니까? 시트면 뭐 적어야 돼요? 선생님. 항목 적어야 되겠죠. 항목. 그죠? 기본적으로 항목을 깔고 달려야 돼요. 항목을 깔고 달려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정의가 명확해야 돼요. 정의가. 매트리얼이 들어가 있는지, 그죠? 그 안에 매트리얼이 들어가 있는지, 세이프티가 들어가 있는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시트가 들어있는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시게 되면, 화학물질의 이름, 성분, 유해성, 위험성, 보관 방법 다룰 때 주의사항, 필요한 보호구나 몸에 묻거나 먹었을 때 응급조치 등 화학물질에 관한 여러 정보를 담은 자료이다. 되가 있죠. 자, 이게 물질 안전 보건 자료다. 정의. 일단 매트리얼 들어가 있고, 세이프티 데이터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시트라는 거 자료이다. 끝냈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자, MSDS의 현장 적용 방법, 그건 그냥 이렇게 적은 거고, 여기서 이 답을 내가 적으면서도 깜짝 놀라게 내가 잘 적었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법 같은 거 적어준 거예요. 법 같은 거. 그거 적어놨죠. 그죠?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커요. 이럴 때. 이런 문제들을.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가 좀 크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41조라는 거죠. 이런 거 적을 수 있는 거. 이건 공부를 좀 많이 했어야 되죠. 근데 이런 거 안 적어도 합격하더라. 저 2번까지만 제대로 적을 수만 있다면 합격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대한 적용 방법 말고 뭐 작성시 유의사항, 보관시 유의사항 뭐든 적어도 좋아요. 뭐든 적어도 좋아. 이미 2번과 정의에서 점수는 다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쓰게 되면 지금은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수험들이 답을 쓸 때 명확한 정의 자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MSDS면 MSDS지 않습니까? 반드시 시험장 가면 앞으로도 이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M이 들어가 있는지 S가 들어가 있는지 D가 들어가 있는지 S가 들어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거에서 한 개라도 빠지면 그게 점수로 바로 빠져나가봐요. 누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해라. 물질이 뭔가. 여기서 물질의 핵심 단어가 뭐겠어요, 선생님? 선생님 뭐라고 적었어요, 이거? MSDS의 시작을 뭐라고 적었어요? 이 M이 뭐예요? 선택 안 해. 미안합니다. M이 뭐겠어요? 물질이 뭐겠어요? 그겁니다. 그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화학물질이야. 그냥 물질이 아니고 화학물질이라는 거, 화학물질. 이 화학이라는 단어, 케미칼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화학이라는 단어, 이게 핵심 포인트야.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쟤를 붙이더라는 거야. 쟤를. 화학물질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관련된 자료들라는 겁니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죠. 그죠? 지어내기도 편하고. 정 없으면 4번에는 뭐 그런 거 했어도 되죠. 뭐 비교표 해도 되죠. 뭐 근데 비교할 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이 정도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이번에 보시면 건설 자금용 리프트입니다. 그죠? 리프트는 시험 전주에 우리가 이거 했었죠. 타워 크레인 하면서 이야기했었죠. 리프트 나오면 뭐로 적으라 했습니까? 리프트 할 때. 리프트하고 타워 크레인하고 똑같았죠. 시공식 이상 그대로 다 쫓아가면 된다 했죠. 그냥 그걸 적으면 돼요. 다만 뭐만 없애면 됩니까? 부음만 없애면 돼요. 부음을 KG로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마스트의 수직도라든지, 그다음에 기초 상태라든지, 고정하는 방법, 그죠?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전체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더라. 다만 부음 이야기만 적으면 큰일 나죠. 부음 적으면 뭐 자유선에 있단 거지 같은 소리 했다가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것만 아니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용 리프트는 가이드, 레일, 운반구, 마스트 등으로 구성된 운반구를 이용해서 화물, 노무자 등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가설용 엘리베이터이다 해놨죠. 그죠? 가설재네. 그죠? 가설 장비네. 기계네요. 건설 기계네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건설 기계니까. 부속품 들어가야 된대죠. 부속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적어주면 돼요? 기계 갖고 뭐 안 됐어요, 우리는? 운용만 됐죠, 운용 순서나 뭐 이런 거 적어주는 거죠. 운영 순서. 그러니까 이름을 막 바꿔놨죠. 뭐 조립 설치 순서, 뭐 운영 순서가 적어도 상관없으시고. 3번은 똑같죠. 운용시 유의사항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죠? 운용시 유의사항 들어가고, 이런 거에서 점수를 잘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설 친구들, 그리고 기계 친구들, 재료 친구들, 다 친구죠. 얘들. 전부 다 친구죠. 얘들 친구들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정의가 물론 중요하고요.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2번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운용 순서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그럼 관리자로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유의사항 쪽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하더라. 유의사항 쪽이. 그러면 유의사항에 운용시 유의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운용사항을 적는 대제목까지 적었다면 일단 선생님들은 8할은 성공했어요. 8할까지는 도달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운용사항에 경제성이 우수하다 뭐 이런 거지 같은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뭐 써야 됩니까? 오로지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 숫자 들어갈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적어요. 먼저 적기 시작해요. 까먹으니까. 선생님들 머리가 안 좋으니까 일단 먼저 까먹으니까 무조건 그것부터 적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그게 보세요. 뭐 적어놨는가. 가급적이면 숫자 많이 들어있는 걸 선택하려고 해가 적었죠. 그죠? 지금 적어놓은 거. 그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리프트카의 종류, 그냥 지어낸 거죠. 고속, 중속, 저속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갖다 바른 겁니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이게 뭐 적으면 돼요, 이거. 4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타워 크레인하고 비교해도 좋고, 얘하고 곤도라하고 비교해도 좋아요. 그건 선생님 마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4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1, 2, 1, 3에서 결정은 나버려요. 점수 자체가. 그죠? 일단 1번 틀리면 끝난 거고, 1번은 뭐 답이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이음의 종류입니다. 그죠? 장충동 BMW죠. 그죠? 장충동 BMW입니다. 근데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장충동 BMW를 냈을까요? 왜 냈을까? 이 쉬운 것을 이걸 모르는 인간이 있을까? 하면서. 그리고 이게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역대. 뭔가 딴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뒤져봤는데 없어요.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볼트였어요. 볼트. 볼트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기성 콘크리트 파일에서 지금 현재 무용접으로 가려고 하죠. 전체가 무용접으로 가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용접 시스템은 뭐가 들어갑니까? 장충동 BMW 중에서 장충동 B까지죠. 그렇죠. 장충동 B까지가 무용접 시스템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험에서 제일 우리가 살려줘야 되는 거는 뭘까? 정부가 살리려고 하는 게 뭘까라는 거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만약에 제가 이걸 이게 지금 적은 거는, 그죠? 토질책을 봤습니다. 하도 건축책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비슷비슷해서 이 그림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게 토질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토질 기초기술사에 나오는 그림들인데 거기는 이제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밴드식이라는 게 한 개 더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봐놓으라고 제가 그려놨어요. 그죠? 밤새 가면서 그린 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려놨는데 그거 보시면 되고 그림 자체는 지금은 밴드식보다는 아마 여기를 부각시켜 주려면 볼트식을 앞쪽으로 전면으로 빼고 쓰시는 게 어쩌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말 그대로 책에 있는 대로 그냥 장충동 BMW 이 순서만 한번 바꿔주더라도 그죠? 답에 대해서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시험 문제를 냈을 때는 그 볼트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안점을 맞춰주고 쓰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밴드식, 장부식, 충정식, 볼트식, 용접식이 있고 각각에 적용되는 말뚝의 종류에 대해서 적어드렸고요. 그죠? 그에 대한 특징들을 적어놨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강성이 제일 큰 게 뭡니까? 이형 중에서 강성이 제일 크고 가장 경제적인 게 뭡니까? 용접입니다. 용접이 최고입니다. 일단 용접이 최고죠. 그죠? 근데 용접을 하니까 뭐가 문제라고 합니까? 자꾸 용접에. 용접 위험했을 때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예요? 땅속에 들어갔을 때. 용접 위험에 제일 큰 문제점이 뭡니까? 제 첫 번째는 이제 용접공의 신뢰도를 믿을 수가 없고요. 이 기능 자체를 믿을 수가 없고, 이 용접을 하는 당시에 기후 상황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이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재수 없을 때는 용접공의 기능이 미숙하게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용접부에 부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기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고려해서 적어주면 되겠고, 이 음식 유의사항 보시면 때려 박을 시에 충격이 집중하지 않는 구조에 되고, 부식 우려 시에 방식 처리 시 심한 변형의 탄력에 고려해야 되고, 출석 일시 및 수직도를 확보해줘야 되고, 이음부는 최소가 되도록 설계해주고, 설계 강도 이상이 되도록 지정해주고, 변형 및 탄력을 고려해준다. 아마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음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볼트식으로 갈 때는 풀림 현상이고요. 볼트가 풀려버리는 거고, 용접하고 볼트가 또 동시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부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두 개는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이 음식 고려사항에 부식의 문제하고 풀림의 문제는 반드시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거 처음 출제된 문제입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입니다. 이 문제 잘 냈어요. 이 문제가 정말 잘 냈어요. 이 시험 중에서 잘 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이란 철근이 빠져나오는 현상에 대응하는 힘을 부착력이라고 합니다. 대응하는 힘입니다. 그죠? 부착력이라고 한다. 부착력은 휨 부착과 콘크리트 철근 표면 사이의 접착력 및 마찰력, 그리고 이형 철근 표면 요철에 의해서 지압력, 철근 길이 등의 영향으로 부착 강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철근 부착력의 발생도대가 있죠. 그 그림이 뭘 이야기하냐면,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그냥 철근이라고 치고요. 철근에서 수직으로 수직 철근이 있고 수평 철근이 있게 되는데, 수직 철근은 부착력에 이상이 없어요. 괜찮아요. 왜? 얘는 콘크리트가 침하면 어디로 침합니까? 아래로 침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침하더라도 위에만 하기 때문에 전체 표면적에 대한 뭔가 떨어지는 게 없는데, 수평으로 놓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콘크리트가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럼 요 밑에가 비드라는 거예요. 그 점선으로 그려져가 있죠. 요 밑에가 비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절반에 대해서, 이 절반을 반으로 나눴을 때 이 절반 밑에 접착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야. 이 부착력이 떨어지더라는 거야. 또 한 개 더 알아야 될 거는, 부착력이라는 건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왔어요. 부착력이라는 단어가. 부착력하고 부착 강도의 차이가 뭐예요?
부착력과 부착 강도의 차이가 뭡니까? 부착 강도는 시험 2번 나왔어요. 부착 강도는. 근데 부착력은 처음 나왔어요. 부착력하고 부착 강도의 차이가 뭘까요? 부착력이라는 거는 여기도 적혀 있지만 저항력이에요. 선생님들이 봐야 될 건 저항력이에요. 이거는 상대적인 값이고 변동이 있는 값이에요. 부착력이라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부착 강도라는 거는 이미 철근이 만들어졌을 때 이 철근의 부착 강도는 얼마라는 게 결정이 돼가 있어요. 부착력의 최대 저항치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응력의 값이 되는 거예요. 응력의 값이.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 그 인발력이라는 그림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압력이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리브의 가장 큰, 리브하고 마디라는 거에 가장 큰 역할이 거기 있죠. 철근이 있고 여기에 이제 마디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가 부착력이라는 걸 가지는 거는 이 표면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원형의 본광에 존재하고 있는 이 마찰력하고 두 번째가 이 마디에서 밀려 들어가는 이 지압력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압력이. 이걸 두 개의 합을 우리는 부착력이라고 불러요. 부착력.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부착력에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이런 거 막 뒤져보시면 부착력에 대한 어마무시하게 위대한 공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못 적을걸요? 장담하는데 못 적을걸요, 그거? 왜냐면 너무 어렵거든. J값 쓰기 시작하면 전부 다 머리 아프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죠? 부착력의 개념만 알고 쓰시면 돼요. 그냥 많이 쓰라고 해서 부착력이 꼬로 뭡니까? 리브의 지압력하고 본광 자체의 마찰력이다, 합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무방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개념으로 쓰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죠? 발생되고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그죠?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뭐 이런 거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착 강도 추정 시험의 종류대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코어 채취법 있고 철근 탐사법 있고 인발법 있고 치핑법 있고 비파괴 시험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부착력의 개념만 선생님이 제대로 적었다면 이 점수 다 나와요. 부착력의 개념까지만 적을 수 있으면 뭐가 부착력인가 알면 돼요. 뭐가 철근에서의 부착력이라는 건 어디에서 존재하는가만 알고 있으면 점수 다 나와요. 그리고 수직 철근일 때 부착력에 저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수평일 때 저하가 생긴다라는 것만 알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 철근일 때는 부착력에 대한 개수를 줘요. 개수값을 줘요. 감소 개수를 준다는 거예요. 감소 개수를. 근데 수직 철근에서는 감소 개수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변동이 없다라는 거야.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부착력이라는 거는 리브의 지압력하고 마찰력의 합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적었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선택해가 적었다면 선생님은 내 장담하는데 7점 이상 받습니다. 7점 이상 올라와요. 이 정도만 적을 수 있어도. 이 3줄 정도 되는 분량만 적을 수 있어도 그 정도 이상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소성수축균열하고 자기수축균열입니다. 그죠? 이 시험 문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완성이 됐어요. 3형제가. 그죠? 자기수축, 소성수축, 건조수축이 형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2개씩 냈던 게 뭐였어요? 자기수축하고 건조수축 내고, 건조수축하고 소성수축하고 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게 이제 마지막 퍼즐이 이거였어요. 소성수축하고 자기수축 냈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엔딩이죠. 2개를 물었네? 2개를 물었네? 이거 2개 뭔지는 아실 거고, 이 시험 치면서 자기수축이 뭔지는 아실 거고, 이거 2개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지금 비교하라고 던졌잖아요, 문제를. 그죠? 이 2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뭡니까? 경화 전, 경화 후. 자, 그거 하나 있어요. 그거. 자, 그 다음 2번째. 굳은 거, 굳지 않은 거. 됐어요. 2번째. 3번째.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한 4개만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 돼요. 합격이라. 4개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3개는 아실 거예요. 방금 했다시피. 그죠? 또 1개는 뭡니까? 또 1개는 뭐예요? 그 원리는 각각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수축균열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원인이 뭐예요? 거기도 적혀있지만 2차 수화 반응에 의한 모세관 장력 때문에 그래요. 내부에 있는 물을 쓰기 때문에 모세관 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소성수축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증발이 빠른 거죠. 블리딩 수보다 증발이 빠를 때죠. 그죠? 그래서 우리 숫자 뭐 외우고 있어요?
1kg per 미터 제곱의 hour 외웠죠? 그죠? 그런 것들 써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또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 균열이라는 이름을 썼지 않습니까? 소성수축과 자기수축이라 묻지 않고, 소성수축 균열과 자기수축 균열이라 물었다는 거예요, 시험이. 그럼 왜 균열이라는 거 썼을 때, 그럼 뭘 구사해 주는 게 좋을까요? 구사해 주는 게. 자, 뭐 증발량이나 이런 건 소성수축, 자기수축 물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묻는 게. 그러면 균열이라고 했을 때 균열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균열이라는 거. 균열의 양상이에요. 맞아요. 균열의 양상이야. 이 자기수축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균열이에요. 그리고 소성수축 균열이라는 거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균열입니다. 그죠? 차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얘는 자기수축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보수의 개념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냥 보강으로 넘어가줘야 됩니다. 얘는. 근데 소성수축 균열은 다다다닥 때리죠. 태핑이면 끝나죠. 태핑. 그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걸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선생님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거는 수축에 대한 걸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수축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수축이 아니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균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균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만약 소연처럼 대답을 듣고 싶었으면 뭐라고 시험 문제 냈겠어요? 자기 수축하고 소성 수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뒤에 한자 더 써서, 그죠? 균열이라는 단어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균열을 포커스로 맞춰야 돼요. 균열 자체를. 그냥 그게 안 되면, 그죠? 점수가 그냥 고만고만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왜? 이 정도 문제는 다 쓰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씁니다. 전국에 5할 이상이 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문제 6번입니다. 거푸집의 수평 연결체하고 가세 설치 방법. 이거 장판지에 있는 내용이죠? 이거 그때 외우라고 해서 아마 외웠겠죠? 예? 장판지에 있는 내용 맨 밑에 있죠, 이게. 이 내용, 가세하고, 그죠? 이 내용이 서술로 이때까지 한 번 나왔었어요. 서술로. 근데 이게 처음으로 용어로 바뀌어가 나왔어요. 이게 원래 서술 문제인데 용어로 나온 거죠,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번이 정의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버립니까? 개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개요로 바뀌가 나가죠. 자, 수평 연결제 설치 방법, 그 다음에 가세 설치 방법. 자, 이 문제를 쓸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선생님이 설치 방법에 대한 거를 몰랐으면 이 문제를 잡지도 않았을 것이고, 쓴다 했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설치 방법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문제가 물었을 때 수평 연결제와 가세 설치 방법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선생님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수평 연결제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가세 설치 방법에 대해서 쓰셔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수평 연결제 설치 방법 보시면 3.5m 초과시 2m 이내마다, 그 다음에 수직 수평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겹침 위험하는 순간격은 100mm 이내, 교차부 전용 클램프나 볼트를 사용하고 교차부마다 설치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가세 설치 방법 보시면 이어지는 가세의 각도는 동일하게 하고, 가세의 각도 몇 도에서 몇 도 합니까, 보통? 가세의 각도? 몇 도 합니까? 40에서 60도 정도 들어가죠. 40에서 60도. 자, 그 다음에 겹침 위험하는 순간격은 100mm 이내에 되어 있죠. 가세의 이용 위치는 각 가세에서 엇갈리게 설치한다.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세제의 교차점 거리는 300mm 이내로 하고 동바리 베이스와 결속 시에 거리 기준을 준수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 근데 여기에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답의 베이스가 되는, 원래 이 답의 베이스가 되는 그 서적에 적혀 있는 걸 그대로 뺏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답에 가까워요.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게 정답에 가깝습니다만, 그럼 이렇게 안 쓰면 시험 떨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소님들한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합니까? 구라를 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구라를 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기둥의 간격이라든지 다 적어야 돼요, 이때. 그죠? 동바리 가세할 때 1.8m 이내, 뭐 1.8에서 2.0 이내로 띄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숫자가 안 나오면, 이 설치 기준에서 숫자 안 나오면 끝이에요. 이때는 숫자가 만약에 모르겠다면, 아, 모르니까 안 써야지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알고 있는 숫자를 다 끌어 넣으세요. 전체에다. 그러면 점수가 합격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전체를 5개 정도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개의 질문에 대해서 5개를 쓴다 했을 때, 2개만 숫자 나온대요. 2개만 뽑아내보라는 거예요. 2개는 할 수 있잖아요. 2개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거푸집 동바리 구조 안전 검토 보시면, 패널 검토하고, 장성 검토하고, 멍에 검토하고, 동바리 강도를 검토하더라.
거푸집부터 시작해서 순서죠. 거푸집 있고, 그 다음에 장선 붙고, 장선 뒤에 멍에 붙고, 멍에 뒤에 동발이 들어가죠. 그죠? 그 순서대로 그냥 검토하더라. 외우기 쉽죠. 얘는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계속 써먹는 거예요. 이 거푸집 나오면. 계속 써먹는, 동발이하고 나오면 이 그래프 자체를 굉장히 많이 써먹더라라는 겁니다. 이번에서 수평 연결제가 네. 동발이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나요? 어떤 거예요? 수평 연결제가 어떤 거? 잭 서포트에서도 네. 뭐 가로로 횡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예. 있을 수 있을 거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또 적용해도 그럼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조건은 거기 적혀있죠. 3.5m 초과시라고 적혀있죠. 잭 서포트를 3.5m 이상 하지를 않죠. 일반적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합성 슬래브의 전단 철근 배근법입니다. 그죠?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했던 겁니다. 이거 자체가. 자, 전단 철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단 철근이라고 하면 어떤 걸 전단 철근이라고 부릅니까? 벤트근이라든지 아니면 늑근이나 띠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전단 철근이 되겠죠. 근데 얘는 조건을 줬어요. 뭐라고 줬습니까? 합성 슬래브라고 던져줬어요. 그럼 합성 슬래브에 들어간 애를 보면, 그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책에도 있는 거죠. 듀벨바. 그죠? 다른 말로 해서 다웰바라고 하죠. 이 다웰바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럴 철근, 나선 철근이라고 옴니어 철근 계열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전단 철근의 배근법 보시면, 전단 철근은 동일 간격이 유지되도록 설치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간격 자체 현장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합성 슬래브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전단 철근을 했을 때 전단 철근을 묶어주는 거 있어요. 그게 배력근을 통해서 묶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동일 간격으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이 철근이 만들어져 오는데 그걸 밟아버리거나 망치로 쳐버리거나 하면 휘어지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반입 시에 양증에 의한 파손하고 변형을 방지해야 되고 전단 철근 하부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진동 다짐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진동 다짐은 무조건 해야 돼요. 진동 다짐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부착력이 떨어져요. 부착력 자체가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식 발생이 되지 않도록 빠른 타설을 실시한다. 그 다음에 연속되는 합성 슬래브의 방향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거는 뭐 아무도 연속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판재가 이렇게 있다. 판재 하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다음 판재를 이게 볼을 이렇게 두고 여기에 이렇게 두게 되면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만약에 배근이 이렇게 돼가 있으면 전단 연결제가 이 방향으로 돼가 있으면 여긴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말이죠. 똑같은 방향을 일방향으로 다 맞춰서 놔야 돼.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사실, 그죠? 이 그리는 게 더 웃기죠? 그걸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 슬래브의 일체성 확보 방법, 전단 철근을 매입하는 방식이 있고, 아까 한 번 더 쓴 거죠? 그 다음에 타설 접합면을 성형하는 방식들이 있더라.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다만 얘가 문제를, 이거 선택하신 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비스무리하게 적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얘가 헷갈리게 하는 이유는 저 배근법이란 저 단어 때문에 그래요.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합성 슬래브라는 거는 이미 배근이 돼가 오는 애예요. 이미 다 완성돼가 오는 애예요. 반이 밑에 게 하부근이 완성돼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별다른 배근법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배근법이라고 해봐야 위에 배력근 까는 것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미 주근이 완성되어 오기 때문에 자, 그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문제 8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기둥 철근의 이용 위치입니다. 문제 자체는 처음 출제됐어요. 문제 자체는 처음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이거 자체가. 그죠? 이 그냥 기둥 그림 해가지고 이거 다 외우죠. 전체 H에서 위에는 4분의 1 EH 이하, 그 다음에 밑에서는 500mm 이상 부분에 이음을 한다라는 거, 이음 위치. 그죠? 요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음시 주의사항 보시면 35mm 이상 겹침 이음은 금지하고, 이게 원래 이제 예전에 29였는데 35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책에도 아마 29대가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바꾸셔야 돼요. 35로. 그 다음에 응력이 작은 곳에 설치하고, 응력 길이의 허용 오차 10% 이내로 가고,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하고, 이음을 2분의 2 이상 한 곳에 집중 금지하고, 후크는 이런 기회에 미포함하고, 철근 구격 상의 시 가는 철근 지름을 기준으로 하더라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기둥 이음의 종류하고 검사 방법 보시면 겹용가기죠. 이음 방법은 그죠? 겹용가기, 겹침 이음, 가스 압착, 그죠? 그 다음에 용접 이음 문제죠. 용접 이음, 그 다음에 가스 압착, 그 다음에 기계식 이음 되더라라는 거, 이건 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문제를 주려고 준 거예요. 소위들한테. 그냥 먹으라고 던져준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놓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문제는.
그죠? 저 그림 정도만 그릴 수 있어도, 그죠? 다 잡으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입니다. 정지토합이 주동토합보다 더 큰 이유입니다. 그죠? 야, 이 문제는 뭐 알면 돈데, 이건 누구나 다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정지토합이라는 게 주동토합보다 크고 수동토합이 제일 크다. 이거는 다 알고 있죠. 그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요. 왜가 나와야 돼요. 왜? 이게 어려워요. 왜가. 그죠? 그래서 3번 보세요. 딴 건 다 필요 없는 내용이고, 3번 보시면, 정지토합이 주동토합보다 더 큰 이유 보시게 되면, 토합계수가, 그죠? 토합계수라는 거는 수평응력을 수직응력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응력과 수직응력이 각각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정지토합이라고 하는 것은 1분의 1이 되니까 1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수동토합의 경우에는 수평의 변이가 커지게 됩니다. 수평의 변이가. 그래서 흙의 압축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동토합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흙이라고 한 거는 보통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요 그림을 요렇게 그리게 되면, 책에 이제 요렇게 돼가 있으니까, 여기 스트러트가 요렇게 돼가 있고, 얘를 정지토합으로 보고 있어요. 정지토합을 책에. 그죠? 근데 이 개념으로 이거는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흙 자체로만 보는 거예요. 흙 자체로만. 그럼 이 안에서 놀아야 돼요. 이 안에서. 이걸 옹벽으로 보고 얘를 자립식으로 서 있을 때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응력의 V가 되고 얘가 응력의 H가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토합계수라는 게 수평 응력에, 그죠? 수평 응력이라는 거에 H에다가 V를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게 이제 K 값이 되게 나가는 거예요. 토합계수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토합계수가. 자, 이 K 값이 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자, 만약에 얘가 수동파괴, 주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가게 하려면 위에서 누르는 힘이 커야 돼요. 그죠? 그럼 이 흙이 어떻게 됩니까? 길게 짜부러지겠죠. 이렇게. 모양 자체가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힘이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밀어버리기 시작한 게. 이걸 우리는 주동파괴라고 불러요. 주동. 그래서 얘는 뭐가 일어난다라고 합니까? 얘는 팽창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팽창의 효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수동토합이라는 거는 얘의 힘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압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미는 압력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얘가 어떤 형태가 되더라? 세로로 서는 형태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최적이 줄게 되니까 이게 뒤로 넘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쪽에는 변이가 없으니까. 흙이 딱 받치고 있으니까.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동토합의 경우 수평의 변이가 커서 흙의 압축 변형의 발생 상태가 되더라. 그래서 수동토합 계수 KP라는 거는 KP가 1보다 크게 되고, 그죠? 주동토합의 경우 수직의 변이가 커서 흙의 인장 변형이란, 그게 압축하고 인장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단어 잘 봐놔야 됩니다. 압축과 인장. 흙의 인장 변형이 발생한 상태가 되더라. 그래서 주동토합 계수라는 거는 KA, A라는 건 액티브고 P라는 건 패시브가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1보다 작게 되더라. 그래서 전체의 값은, 그죠? K. 처음에 뭐가 됩니까? KA에, KO에, KP의 순서대로 커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그 그래프가 있는데,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그 그래프. 그죠? 마땅히 그릴 게 없어가지고, 여기다 더 이상 4번에 그릴 게 없어서 그냥 그려놨습니다. 그죠? 자,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10번입니다. 타워 크레인입니다. 타워 크레인에 있어가지고 텔레스코핑입니다. 텔레스코핑 같은 경우에는 얘가 16년도 후반기 때 이거 시험 문제 냈던 거예요. 텔레스코핑 자체를 16년도 후반기 때 10점짜리로 이미 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최근에 이제 타워 크레인이란 얘가 굉장히 각광을 받죠. 왜 각광을 받습니까? 타워 크레인이. 원체 잘 무너지고 하니까, 잘 넘어가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죠, 얘가. 예전에는 어떻게 검사를 했습니까? 타워 크레인이라는 애를. 전체를 검사했어요. 완성된 상태에서 봤어요. 이 타워 크레인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판별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쪼가리 다 봐요. 전체, 부재를 다 보더라는 거예요. 그 결속하는 피인의 크기까지, 마모도까지 다 보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게 하도 잘 넘어가니까 안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스코핑이 앞으로도 타워 크레인에 대한 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시험에. 얘는 지금 1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쉬고 나오고 있어요. 한 해도 안 빠졌어요. 계속 나오고, 많이 나올 때 1년에 3번 내죠. 어마어마한 자식이에요, 이 자식이. 그죠? 그래서 타워 크레인은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진짜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다 외워야 합니다. 자, 텔레스코핑이더라. 기본적으로 작업시 유의사항 보시면 풍속 10m 빠세커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중 타워 크레인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트롤리하고 이동, 작업 중에는 선의 트롤리의 이동이라든지 권상 작업 등의 일체 작업을 금지해야 되고 마스터의 마지막 안착 후 볼트 핀으로 체결 완료할 때까지 선의 주행 금지다 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또 한 개 유의해야 될 게 그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텔레스코핑 작업 시 유의사항하고 순서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순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어에 만약에 선생님이 텔레스코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답을 어떻게 썼겠어요? 순서를 위에 올렸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게 시험장 가면 그 버릇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순서를 위에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쓰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점수 안 나와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순서 같은 거 적을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건,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은 절대로 한두 개 순서로 내질 않아요. 순서가 방법이 한두 개밖에 없는데 그걸 시험 문제로 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했을 때 5개 이상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을 수 있는 게. 아, 그러면 점수를 배분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내 머릿속에 순서가 3개밖에 없지? 3단계밖에 없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어거지라도 뭔가를 더 붙여내야 돼요. 그렇게 짧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짧게 나오죠. 종류가 아닌 이상은 절대로 짧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순서 보시게 되면 연장할 마스터의 권상 작업, 마스터를 가이드레일에 안착하고 마스터로 좌우 균형을 유지하고 유압 상승 작업하고 마스터 조립 작업을 하게 되고 연장 작업 완료하고 반복 실시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요 순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술 지침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죠? 요게 이제 베이스가 되는 그 내용이고 요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에는 적을 게 없으니까 또 들어갑니다. 그죠? 텔레스코핑하고 클라이밍 방식의 비교. 이거는 이제 엑스트라급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건축물의 내진 보강 공법입니다. 그죠? 이건 뭐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요거는 요 정도는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라고 했었고, 그죠? 자, 내진 보강 공법이란 지진에 저항하기 위한 건축물의 내진 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붕괴 방지, 지진 후의 기능 유지, 건축물의 자산 가치 보존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법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부재별로 이게 이제 문제가 잘 봐야 되는 게, 그죠? 내진 보강 공법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내진 보강 공법입니다. 재진도 아니고 면진도 아니에요. 내진 보강이라고 했을 때는 뭘 하는 거겠습니까?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이 문제 봤을 때 내진 보강하면 뭐에 대해서 써야 돼요? 어떤 거에 대해서 써야 됩니까? 진동에 대한 강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강성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강성을 높여준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기둥을 하나 세워놨다라고 생각했을 때, 기둥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 기둥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냥 기둥 하나 생각하면서 강성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강성 높이는 방법이. 기둥의 강성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두껍게 해주면 되겠죠. 두껍게 해주는 거 하나 방법이겠죠. 두껍게. 그냥 이런 거 안 보더라도, 그죠? 안 보는 게 사실은 더 낫죠. 두껍게 해준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FRP? 감는다? FRP 감으면 되죠. 그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 주변에 FRP로 감아버려요. 그냥.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런 걸 보고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답 못 써요, 선생님. 시험장 가서 이거 생각날 것 같아요? 나온다고 이야기해도 안 쓰는 판국에 지금. 아, 그렇습니까? 응? 내 이거 나온다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응? 여기 뭐예요?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똑같은 기둥을 하나 더 붙여줘도 되겠죠. 옆에다가. 기둥을. 근데 보통 보면 이 기둥은 뭐가 돼? 이 보조 기둥은 뭐가 돼야 돼요? 보조 기둥은 강성이 얘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야. 강성 자체가 얘를 커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대부분 뭘 쓰더라? CFT 같은 거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CFT 같은 걸 옆에다 붙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또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뭐가 있을까요? 강판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강판 자체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강판 자체를 돌려버리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요? 얘를 보수 보강해주는 것도 하나의 내지는 성능을 높여주는 거예요.
얘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쓰기 시작하면 돼요. 뭐 대단한 걸 찾는 게 아니고, 벽이면 뭘 해주면 돼요? 벽이면 뭐 해주겠습니까? 버틀레스 설치해주면 돼요. 부벽 설치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부벽 설치해주는 것도, 그 다음에 벽체의 단면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법들이 여기 보시면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벽에는 RC 벽을 세우고, 철골에 브레이스를 세우고, 브레이스라는 거, 부벽이죠. 그죠? 부벽을 세우게 되고, 철골에 편심 브레이스, 한쪽으로 들어가는 브레이스. 그냥 철골 브레이스 하면 양부벽이에요. 벽체가 이렇게 있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면,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 다, 브레이스를 세우게 되면, 그냥 우리가 철골 브레이스라고, 한쪽만 딱 세우면 편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철판 까다, 강판 보강한다는 말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그런 내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동 보시면 탄소 섬유 보강하고, 강판 보강하더라. 보도 탄소 섬유 보강하고, 강판 보강 공법이라고 하더라. 이 강판 보강 공법을 한글로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그 밑에 적어놨죠. 철판 감싸기 보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게 표준어인가? 뭐 그렇대요. 이게.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 부른대요. 얘를. 자,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 같은 경우는 지진 하중을 저감하고 강도 강성을 보강하고 연성을 보강하게 되고 진동 특성을 개선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들 요거 보시면 되겠고, 아마 선생님들이 이걸 선택해가 썼을 때는 이 3번 내용을 쓰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그걸 써도 점수는 다 나올 겁니다. 전부 다 잘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뭐 별로 걱정할 건 없겠더라. 자, 내진 보강법의 적용 대상 보시면 이전 설계법에 의해 건축된 건축물로서 내진성이 부족한 경우에, 그 다음에 건축물을 증개축을 위해 내진 성능이 향상이 필요할 때, 용도 변경을 위한 내진 성능 향상이 필요할 때,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해 보강하여 재사용하게 될 때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보셔야 되겠죠. 자, 이거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내진 향상 방법 보시면 새로운 내진 요소 부재 시공하거나 설계 강도를 증대시키더라. 보강으로 기존 부재의 인성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부위를 제거를 통한 건물의 중량을 경감시키더라 라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 라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내진 보강. 이번 시험에 내진을 물었죠. 내진을 물었어요. 내진이라는 걸 요걸 물었기 때문에 감히 한번 예상해 봅니다. 요거 다음 때 준비하세요. 다음 시험에 한번 준비해 보세요. 요거 다음 시험에 준비해 봅니다. 왜 준비해야 됩니까, 선생님? 아니, 갑자기 오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지진 나가지고. 그죠? 오늘 지진 났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살짝 준비해 봅니다. 요거를, 그러면 용어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겠죠? 그럼 뭐로 준비해야 돼요, 이거? 서술이겠죠? 서술로 나오면 안 하겠죠? 문제 뭐 나야 되는지, 그죠? 구조물에 대해서 내진 보강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될 거예요. 시공식 유의사항하고 이런 거 물게 될 겁니다. 서술로 미리 준비를 해 놓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이거 보시면서 알아야 됐거든. 여기 용어로 나온 애가 다음 회차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몇 회치입니까? 120회 노려야 되겠죠. 그죠? 120회. 이번 시험은 끝났습니다. 떨어졌다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붙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떨어졌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120대 시험에서는 나오게 되면 뭐로 나오게 돼요? 서술로 밖에 안 나와요. 절대로 서술 외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서술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자, 그 다음에 SSG 공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SSG 공법은 얘 자체가 단독으로 시험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얘 자체가. 얘는 SSG 친구가 DPG예요. 항상 DPG랑 같이 나옵니다, 얘가. 근데 얘가 단독으로 이번에 나왔어요. 그죠? SSGS 밑에 적혀있죠. SSGS 공법 똑같은 말이죠. 실리콘 고무의 구조용 실렌트를 사용하여 커튼홀 부재와 유리 주변을 고정할이죠. 항이 아니고 고정할 구조용 실렌트의 접착력으로 유리를 지지하는 공법입니다. 자, 구조용 실렌트라는 거 나왔고 스트럭처럴 실렌트 나왔고 그 다음에 유리를 지지한다. 글레이징이라는 단어 나왔죠. 일단 단어 다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이 공법 자체가 뒤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SSG 공법이라 되어 있죠. 공법. 그죠? 그래서 공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로 나옵니까? 밑에가 시공시에 대한 무언가가 나와줘야 돼요. 밑에. 그래서 대제목 3번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시공시 관리 방안 위에 보시면 시공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놨죠.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SSG 공법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많이 쓰죠. 그죠? SSG 공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 접착력이라는 게 영속적이지 못한 거예요. SSG는. 그죠? SSG 공법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죠? 이게 멀리 온 바가 있으면
보통 실런트가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로 올라가게 되면 실런트가 몇 군데 쓰게 됩니까? 유리에 멀리 온 이 바에, 멀리 온 이제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는 이 지점에 있어서 이 안에 실런트가 몇 개가 들어가요? 실런트 몇 번 들어갑니까? 정확하게요. 자, 이걸 뭘 썼냐면, 이제 초고층이니까 복층 유리를 썼어요. 복층 유리를 사용하고 이게 알루미늄 바예요. 알루미늄 바를 썼어요. 자, 이때 실런트 몇 번 들어갑니까? 실런트 몇 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 한 번 들어가겠죠. 여기 한 번 들어가고 얘 한 번 막아줘야 되겠죠. 여기 한 번 들어가겠죠. 백업재 두고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 복층 유리기 때문에 얘도 실런트를 해요. 얘도. 여기다. 그래서 원래는 실런트가 5번 들어가요. 원래. 여기서 이거 두 개는 공장에서 해가오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하는데, 실제 동 5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실런트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구조용 실런트는 어디예요? 얘만 구조용 실런트. 얘만 구조용 실런트를. 그럼 얘는 무슨 실런트입니까? 내후성 실런트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웨더 실런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후성 실런트라고 불러서 얘는 뭡니까? 비 막아주는 역할, 방수 역할만 하더라는 거예요. 얘는 접착의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구조용 실런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접착의 폭이에요. 이 폭. 얼마나 이 폭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접착의 길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접착력에서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그림 그려놨죠. 내후성 실런트라고 했고, 그거 웨더 실런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구조용 실런트가 있고, 멀리 온 바 있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공법의 종류, 뭐 그런 것도 있고, 시공시 관리 방안, 대가 있죠. 시공시 관리, 옆에가 잘렸네요. 이것도 고쳐야 되겠네. 그 다음에 설계시 관리 방안 있고, 그죠? 접착 두께, 뭐 6에서 8mm 다 그런 것들은 아는 거고, 실런트의 사용 중에 접착력 시험을 실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검은색 계통을 사용합니다. 자외선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피창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제일 중요한 게, 구조용 실런트 시공함에 있어서 제1의 시공시 유의사항은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시공시 유의사항 중에 반드시 적어야 될 것.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피창면의 상태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접착력으로 얘가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되는 거는 피창면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양생입니다. 얘 양생할 때는 이 초기 양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접착력의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구조용 실런트의 검사라고 되어 있죠. 현장 접착성 시험이 있고, 버터플라이 테스트가 있고, 종이컵 시험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현장 접착성 시험이라는 건 주로 1회형일 때 쓰고, 버터플라이 테스트라든지 종이컵 위험이라는 거는 2회형일 때 쓰더라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얘를 져야 되죠. 2회형이면 적게 되죠. 약을 적게 되면 얘가 기포가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도막 방수하고 똑같이. 그 기포가 안에 있으면 불량이에요. 그래서 종이컵 속에 걔를 2회형으로 저은 다음에 부어서 얘가 양생이 끝난 다음에 걔를 반으로 잘라버려요. 절단을 해버려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여치기 하는 것처럼 구멍이 생겼다. 그럼 걔는 불량이에요. 그럼 쓰면 안 돼요. 걔는 쓰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1회형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저을 이유가 없죠. 혼합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가 됩니까? 그냥 이렇게 실 뿌려 놓는데 걔를 칼 같은 거로 이렇게 뜯어내요. 그런데 깨끗하게 떨어져 나온다. 이런 불량이에요. 얘는 무조건 지저분하게 떨어져야 돼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자, 그걸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구조용 실런트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검사 나올 때가 다 돼가겠죠. 아니면 한 개 더 물어볼 수 있는 게, 구조용 SSG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딱 2개입니다. 그게 뭐냐, SSG 자체로 물어보는 거 빼고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트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스트럭처럴 바이트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이 검사입니다. 검사. 가장 답을 쓰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자체가. 그래서 그건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자, 문제 13번입니다. 데크 플레이트의 종류하고 특징입니다. 데크 플레이트는 처음 출제됐습니다. 데크 플레이트란 이름으로는 처음 출제됐어요. 요렇게 용어로 단독으로 출제되기는 처음입니다. 자, 데크 플레이트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평데크가 있고요. 그죠? 합성 데크가 있고, 그 다음에 철근 일체형 데크 플레이트가 있고, 구조용 데크 플레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셀룰러 데크 플레이트가 있더라. 자, 소장님들이 헷갈릴까봐 맨 밑에다 소장님들이 알고 있는 걸 적어놨어요. 그 보시면 데크 플레이트 공법에 분류해놓고, 미창거 부칙 공법, 구조체 공법, 대형 플로어 공법, 하프 PC를 적어놨어요.
수험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게 미창거푸집이나 구조체 공법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기 때문에 밑에 적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데크 플레이트 공법의 종류를 물은 게 아니에요. 데크 플레이트의 종류예요. 문제 잘 보세요.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데크 플레이트 공법의 종류가 아니에요. 문제가. 데크 플레이트의 종류하고 공법의 종류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거 자체가. 그냥 데크 플레이트의 종류를 지금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들어간 거예요. 평데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합성 데크가 있고, 그 다음에 철근 일체형 데크 플레이트가 있고, 구조용 데크가 있고, 셀룰러 데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구조용 데크라는 거는 콘크리트 타설 없이 데크만으로 구조체 역할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구조용 데크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셀룰러라고 하는 거는 소위 우리는 캣덱 시스템 같은 거, 그죠? 그런 애들이 셀룰러고, 또 셀룰러의 또 다른 이름은 그 밑에 설비 배관을 할 수 있어서 그 공간을 둔 데크 플레이트를 셀룰러 데크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의 셀룰러 데크 플레이트라고 하는 건 지금 각광받죠? 왜 그러냐면 캡덱 때문에요. 캡덱이에요, 캡덱. 모자 모양으로 뒤집어져 있는, 요렇게 된, 그 데크 플레이트, 그 개가 각광을 받고 있죠. 자, 시공식 의상 보시면, 데크 플레이트 표면까지 두께 100mm 이상 확보해야 되고, 4m 이상 처짐량을 고려해요. 4m 이상 시에는 처짐량을 고려하여 캠버를 시공하게 되고 필요시 바닥 내화재하고 뿜치를 시공하게 되고 탑핑 콘크리트, 균열 취약부, 용접 철망을 보강하게 되고 플랜지 폭 300mm 이상일 때 스터드를 2줄 이하일 때는 한 줄로 시공을 하게 된다. 최종 담보는 스토퍼를 설치하게 되고 처짐에 의한 치마량 부위에 처짐 방지용 동바리를 설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데크 플레이트를 시공식 유의사항을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제 데크 플레이트가 나오니까 다음에도 뭔가 데크 플레이트의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또 이것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봐야 된다면 데크 플레이트라는 애가 시험에 나올 때 다음에 시험에 뭘 물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제일 시험이 잘 묻는 게 누구예요? 데크 플레이트에서. 제일 시험이 잘 나왔던 게 뭡니까? 이때까지. 균열이죠. 그것도 어디 균열입니까? 상부 균열이에요. 상부 균열 왜 생깁니까? 소성, 치마, 처짐이에요. 이 세 개가 주력이에요. 이 세 개가. 그러니까 이 세 개에 대한 균열들 한번 생각해보고 적을 수가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교시가 이 세 문제, 13문제를 이렇게 했는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각각의 아까 저런 문제들, 데크 플레이트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살짝 파놓은 함정이에요. 살짝 파놓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적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던져놓으면, 요거, 딱 요 인간들 저 밑에 미창거 부집 이런 거 적겠지. 하고 딱 던져놓는 거예요. 물어보죠. 그죠?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잡아보고 똑같이 적죠. 그럼 점수가, 지금은 눈 감고 채점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전에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채점을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말이, 그죠? 인간을 시키면 안 되는데, 기술사라는 거를 시키면 안 되는데, 시키라고 하니까, 양심은 그러니까 안 보려고 해요, 답을. 최대한 안 보려고 해요. 그냥 위에만 이렇게 쓱 보고 이렇게 쓱 보고 채점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렇게 많이 뽑아주려고 해요. 그렇게. 이럴 때 합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전체로 보시면, 기출문제가 거의 80% 이상이고요. 요 시험 문제, 기출문제가 80%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래 출제된 문제들이 대다수로 포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요 추세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전반적인 문제의 평으로 한다면, 선생님들이 쓰지 못할 문제라는 거는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거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6번 문제 저런 거, 6번이 사실 점수 받기가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울 거고요. 숫자가 잘 나오니까 6번 저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것이고, 그 외에는 점수 안 나올 게 없어요. 안 나올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은 아마 선택을 거의 안 했을 것 같아요. 7번은 하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배근법이란 이 단어 때문에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함부로 잡지를 못할 거예요. 이런 문제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두 문제 빼더라도 다 적고도 뭘 빼야 되는가 고민해야 될 만한 수준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평이했죠, 이걸.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교시입니다. 2교시 보시게 되면 이제 서술인데,
서술은 전체 문제에서 3문제 정도를 제외하고 전체 12문제 중에서, 18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 제외하고 다 기출문제입니다. 다 기출문제예요. 이게 용어로 나왔던 서술로 나왔던 전부 다 기출문제였다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쉽게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 보시게 되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75조의 2 이란만 못 쓰죠. 사람들 이렇게 적어주면 못 쓰죠. 절대로 못 쓰죠. 일단 겁나니까 제끼죠. 법 적혀 있으니까. 그죠? 보면 설계 안전성 검토에 따른 설계 안전성 검토 디자인 포 세이프티죠. 이미 시험에 나왔던 그죠? 디자인 포 세이프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16년도에 이거 중반기 때 이거 10점짜리로 나왔던 애죠. 이거. 자, 그래서 다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 상에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하면서 저도 이거 몰랐어요.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았어요. 이 문제만 봤을 때. 그리고 이걸 찾아봤죠, 이거. 이거 뒤져보셨습니까, 혹시? 집에 가셔서? 시험을 쳐고도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이 고시 번호도 찍혀 있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뒤져봤습니다.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A4로 한 페이지 엄청 글자 크기도 크게 해가지고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정말 작아요, 시공자의 업무가. 그래서 이거 그저 겁만 잔뜩 주고 이거 선택한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설계 안전성 검토의 대상 공사는 일종 이성 시설물, 그리고 지하 10m 이상 골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그 다음에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 크레인 사용 공사에 요 검토 대상을 하게 됩니다. 요거 만약에 2번 적어줄 수 있으면 이거 점수 대박일 거예요. 요거 적을 수 있으면. 요거 적으면 진짜 점수 대박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이걸 5개죠. 한 3개 이상 적었다. 대박이에요, 진짜. 이거 쓰신 분 있어요, 혹시? 합격이에요. 뭐, 볼 것도 없다. 합격이에요. 그냥 이거 쓸 수 있으면. 근데 이런 거 안 써도 합격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 보시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비용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해야 되고요. 안전관리 이행 여부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해야 되고, 안전관리비 사용을 관리해야 되고, 건설사고 발생 시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6개가 전부 다입니다. 이거를 A4 크기로 늘려놨어요. 이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 페이지 자체를.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게. 그래서 굉장히 별거 아니죠. 그죠? 그냥 안전성 검토의 절차 보시면 건설 안전을 고려한 설계 리스크 수준의 평가 및 반영을 하게 되고, 리스크 항목을 확인하고, 설계 완료, 그 다음에 리스크 중요도 분석하고, 뭐, 리스크 잔존 여부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만약에 선택을 해가 내가 알고 썼다 해도 3장 채우기가 더 힘들어요. 이 문제 자체를 3장 채우기가 아마 하늘의 별 따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가 볼 때는 전국에 이 문제 선택한 사람은 이 문제, 이 법을 만들어낸 공무원에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잭 서포트, 강간 시스템 서포트의 특성과 설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이 문제. 잭 서포트는 항상 뭐로 내었던 문제입니까? 서술이 한다. 용어로 자꾸 던져줬고, 그 다음에 강간 시스템 서포트는 바로 앞전 시험에 나왔죠. 이미. 그죠? 걔 조합했어요. 이런 문제가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조합해서 내거나 최근 문제들을 조합해서 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우리가 안 보는 범위 내에 있는 애들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문제에서 보시면 강간 시스템 서포트 있고, 그 다음에 특성, 설치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이런 문제 나올 때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건 뭐 다 아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시스템 비기하고 시스템 동발이하고는 다 준비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시사적 문제에 가깝죠. 그죠? 이제 다음 시험은 뭐 나오겠습니까? 다음 시험에. 뭐겠습니까? 시스템만 던지겠죠. 이제 시스템만 던질 거예요. 시스템 비계만 나올 거예요. 이제 단독으로 이제 던질 거예요. 얘 자체를.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예요. 이 문제를. 잭 서포트하고 강간 시스템을 묶고 특성을 하나의 대제목으로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잭 서포트와 강간 시스템 서포트의 특성이 대제목 하나가 잡히고,
그 다음에 잭 서포트와 강간 시스템 서포트의 설치 시 유의사항을 하나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것처럼 잭 서포트의 특성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그 강간 시스템 서포트를 하나로 묶어갈 것인가 라는 거, 어떤 게 맞을까요, 선생님?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이거를 이거 어떤 게 맞겠어요, 선생님? 지금 여기 적은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전으로 끊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습니까? 내가 만약에 시험으로 치라고 했다면,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개 붙여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두 개를, 아니면 이렇게 쓴다면 이 답은 잘못 만들었어요. 이 답은 잘못 만들었어요. 이미 만들면서, 그죠? 이거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게 없죠. 일부러 대제목 5번까지 안 갔어요. 대제목 4번에서 끊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 답에서 선생님, 이 답이 너무 길죠? 이렇게 그림도 많이 그릴 필요도 없고 적어야 되는데, 이 답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려면, 지금 이 답은 잘못됐어요. 이 답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려면 일부러 뺐어요. 그래서 이 답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려면 선생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답에 바로 그거예요. 비교가 있어야 돼. 항상 두 개가 나오면 비교가 필요한데, 그럼 비교의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여기 대제목에서 몇 번 자리에 들어가야 될까요? 4번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묻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비교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 만들라고 빼버렸어요. 이거 자체를 안 했어요. 똑같이 한번 해보라고, 그거 자체를. 대제목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험은 대제목을 4개 써서는 불합격이에요. 지금 이거 대제목 4개뿐이죠. 없어요. 뭔가 한 개가 빠졌다는 거 느껴야 돼요. 뭔가 한 개가 없구나라는 거 느껴야 돼. 그럼 뭐가 없다? 비교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써보셔야 돼요. 그거를. 자, 그래서 이 답은 이렇게 쓰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답의 형태는 아니더라라는 거.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두 개 비교해 나가는 게 사실은 더 보기가 좋을 것이다. 왜? 그렇게 물었으니까. 시험 문제. 근데 이렇게 썼다고 해서 틀리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더라. 나머지 내용 문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거. 자, 정부에서의 방침이 그거 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시스템 서포트 위주로 전부 다 가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게 서술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뭘로 준비해야 돼요? 영어로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영어로 이렇게 두 개를 비교로 묻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뭐가 해야 되나?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시스템 비계를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밀어내고 시스템 비계가 들어오는 겁니까? 강간 서포트잖아요. 강간 비계 밀어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밑에는 대제목 4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강간 비계하고 시스템 서포트의 비교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그거는 무조건 지킬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강간 비계가 앞으로 시계에 나올 확률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의 끝물 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생콘크리트의 체감입니다. 그럼 생콘크리트의 펌프 압송식의 막힘 현상, 폐색 현상이죠. 폐색 현상의 원인과 예방 대책, 막힘 현상 발생 시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펌프의 압송시의 막힘 현상의 원인은 배합이 불량하거나 슬럼프치가 저하되거나 압송관 내에 이물질이 있거나 배관이 가다거나 공기 압력이 부족하거나 레미콘 수급이 불량하거나 또 뭐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죠? 저기 망곡부가 많을 때, 그죠? 굴곡부나 망곡부가 많을 때도 그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지했을 때, 또 그 정지했을 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여름에 시험 다시 나오면 뭐 적어야 돼요, 저기? 여름에 시험 나왔다. 만약 이게 여름에 나왔다. 지금 시험에 나온다. 이제 더워지죠? 온도 올라가죠? 자, 이때 나온다. 폐색 현상 나왔다. 뭐 적을 거예요? 뭐 적어줄까요? 이거는, 여기 있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쓸 수 있는 거고, 콜드 조인트, 굳지도 않았는데 지금 콜드 조인트 지금 막히고 있는데, 콜드 조인트 지금 콜드 조인트 생기지도 않아요. 막혀가지고. 이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원인은 뭐라고 적어줄 거예요? 여름이다. 이제 겨울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름이다. 운반? 배관의 온도가 상승이에요. 배관 온도 상승이에요. 배관 그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제 시작할 때 여름이 되면 배관 온도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선생님 적을 때마다 외운 대로 적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겁니다. 계절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시험에 따라서 그 회차마다 시험에 쓰는 방법이 달라요.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럼 분명히 여름에는 뭐냐면
서준기란 단어가 붙으면서 나온다고, 여기에. 그럼 그렇게 썼는데 또 이렇게 적을 거예요? 똑같이?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뭔가 원하는 답이 있잖아요. 그걸 써줘야 돼. 그걸. 그죠? 그 온도에 대한 무언가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펌프 압속 시에 막힘 현상 예방 대책은 배합 관리 철저히 한다. 이런 말 제일 안 좋다 했죠. 레미코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연속 타설한다. 압송관의 설치 계획 수립한다. CPB 타설한다. CPB로 타설한다. 압송관 내 청소 철저히 한다. 그 다음에 막힘 발생 시 조치 사항대가 있죠. 막힘에 징후 있고 압송관이 진동 상승하거나 압력 RPM이 증가하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막힘 발생 조치 사항은 콘크리트의 압송을 중단하고 2, 3회 정도 역타설 운동을 실시하고 배관 내 콘크리트를 폐기시키고 콘크리트에 나온 것들을 관찰을 합니다. 육안으로 하거나 좀 이상하면 물리적 시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비 및 배관 상태 확인하고 압송 재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되더라라는 거. 자, 지금 질문이 몇 개였어요? 질문이 몇 개입니까? 3개죠. 3개 정도 질문에 대답할 정도가 되면 장수에서 3장을 초과하게 됩니다. 아이템으로만 대답하면 전에도 이야기했죠. 초과해버리게 돼요. 이때는 3개를 물었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뭔가 한 개 답은 짧은 게 있어요. 뭔가 짧은 게 있다는 거예요. 얘가 빠지면 어정쩡한 크기가 되기 때문에 얘를 3개를 물어준 거예요. 3개를. 시험을 내는 사람들은 항상 그걸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쓰는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썼을 때 그래 3장 분량 정도는 나오겠구나 라는 만큼 줘요. 근데 이거 2개를 딱 냈는데 이거면 좀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1개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1개는 나머지 1개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짤탱이 들어갑니다. 뭔가 짧은 답이 들어가더라고요. 짧은 답.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대책이 될 수도 있고 조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답에서 보면 일단 대책은 길다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그죠? 아니면 원인 아니면 조치인데 여기서는 조치를 잡았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인을 좀 짧게 잡고 조치가 길게 있다면 조치를 길게 쓸 수도 있겠지만 조치하고 대책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 안 돼요. 이게. 그 대책에 그냥 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냈기 때문에 2개가 대책하고 조치가 같다고 보면 조치를 좀 짧게 잡아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요거는 대제목 4번 선생님들 공부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답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왜? 막힘 현상 징후라는 건 굳이 여기 적을 이유가 없었어요. 여기 자체. 근데 여기 적어 놓은 이유는 그냥 선생님 알으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요걸 그냥 보고 어차피 끝난 시험이니까 공부하라고 해 놓은 거지. 요거 선생님 요거 여기서부터 해가 여기까지 다 적으면 이거 몇 줄 나오겠어요, 이거. 요거 다 적으면 한 4페이지는 안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4페이지는. 이거 절대로 선생님 외워서 적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핵심만 적으세요. 막힘에서 선생님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 막힘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요거 이제 보지 말고 안 봐도 돼요. 이거 안 봐도 돼. 이거 어차피 다음 시험 나올 거 생각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나오면 선생님들 이거 선생님들 다 덮으세요. 시험지 쫙 놔주고 이거 쓰세요. 쓰겠어요? 못 써요. 아시겠습니까? 또 틀리게 쓴다라는 거야. 그럼 뭐냐면 뭘 써야 되겠다는 거 2개만 알고 가요. 머릿속에 뭘 써야 된다라는 거 2개만 기억해요. 항상 2개 이상 기억하려고 하지 마. 어차피 못 내올 테니까. 어차피 못 내요. 어차피. 그럼 자 생각해봐. 압송이다. 압송이 폐색이 되려고 하면 선생님 뭐가 이제 계절이라는 거 다 떠나서 일반적인 내용에서 압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압송에서 제일 우리 압송은 참 알아야 되는 게 우린 초고층 압송입니다. 우린 저층 압송 안 해요. 50층 이하짜리는 압송 안 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서는 저층 압송은 압송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압송할 때 제일 유의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압송할 때 제일 유의해야 될 거. 선생님 생각하는 거. 뭐 전부 다 각자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뭐겠습니까? 설마 배합관리 철저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느끼고 있잖아요. 몸이 이렇게 적었으면 몇 점 나옵니까? 배합관리 철저 적으면 감히 50점까지 하도 점수를 잘 주니까 요즘에 50점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이번 시험 받았는데 50점 나왔다. 배합관리 철저 적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딱 그렇게 적었다 생각하면 딱 맞아요. 백발백중이야. 자,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 뭐가? 할 때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배합에서도 뭘 제일 중요시 여깁니까? 뭘
무슨 값인 거예요? 슬럼프치를 제일 중요시 여겨요. 슬럼프 값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그 다음에 굵은 골재에 대해서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최대 치수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슬럼프치에 대한 거는 일반적인 내용에서 항상 상위권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 것들 뭐 다지면 잘, 거지 같은 것들은 알아서 쓰세요. 그런 것들은 알아서 쓰는 겁니다. 그런 거 외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알고 계셔야 되고, 문제 4번입니다. 깽폼입니다. 그죠? 와, 이거 내 혼동에 빠뜨렸던 문제입니다. 이 깽폼이었어요. 야, 난 깽폼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진짜 깽폼과 클라이밍 폼에 대해서 진짜 고비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책을 2권을 샀습니다. 깽폼만 책을 2권 샀어요. 깽폼 보려고. 진짜 그 말이 맞는가 싶어서. 내가 알고 있던 깽폼이 아니더라고. 와, 깜짝 놀랐네요. 깽폼이래 가지고. 깽폼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클라이밍 폼에 뭐가 달려가 있습니까? 작업대가 달려있고, 깽폼에는 작업대가, 그죠? 없는 걸로 돼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시험 문제 보세요. 깽폼 제작 시에 고려상하고 케이지라고 딱 던져놨어요. 케이지 작업대죠. 그죠? 깽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깽이 뭡니까? 깽이 뭡니까? 깡패? 깽이 뭡니까? 깽이 맞나? 갱. 갱이 뭡니까? 갱. 예? 갱이 뭡니까? 갱이라는 게 모여 있는 거예요. 갱이라는 건 모은 거예요. 모은 걸 갱이라고 불러요. 모으는 거를. 그러니까 모든 게 모여 있는 시스템 거푸집을 총칭하는 말이 갱폼이에요. ACS, 클라이밍 폼, RCS를 다 모은 말이 갱폼이에요. 갱폼. 그게 갱폼이에요. 갱폼. 우리가 말하는 책에 있는 갱폼은 대형 패널이에요. 그냥 대형 패널이에요. 그죠? 원래 갱폼은 그래서 기본적인 갱폼은 케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지라는 거. 그래서 이 폼에 보면 대형 시스템 폼들을 보게 되면, 그죠? 아까운 돈 12만 원을 썼습니다. 이 갱폼 책이 그렇게 비싸요. 갱폼 책. 진짜 어마무시하게 비싸더라고요. 갱폼을 보게 되면, 그죠? 갱폼이 갱폼이 있어요. 갱폼이 있고, 그죠? 갱폼은 원래는 이제 총칭하는 건데, 갱폼이라는 거는 이 갱폼이 패널에다가 작업대가 결합된 거예요. 작업대라는 게. 이 작업대를 우리는 케이지라고 불러요. 케이지. 그죠? 이 케이지가 상 케이지하고 하 케이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보통 4단 구성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작업대 케이지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클라이밍 폼이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밍 폼의 종류에는, 그죠? 2가지 종류로 크게 나눠져요. 그게 2가지 종류가 뭐냐면 RCS 폼이 있고 레일 클라이밍 폼 시스템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ACS가 있어요. 오토 클라이밍 폼 시스템이 있어요. 나 이게 별개로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근데 얘가 엄마예요. 얘가 클라이밍 폼 자체가 엄마예요. 얘가 엄마고 얘는 케이지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래서 갱폼이라는 거하고 그러면 클라이밍 폼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갱폼과 클라이밍 폼의 차이는 이 2개의 차이가 뭐겠어요? 갱폼이라는 것과 이 클라이밍 폼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사실 2개 그렇게 차이를 느끼기가 힘들어요. 자체가. 그런데 갱폼이라고 하는 애는 비규칙적인 단면에 주로 사용해요. 이 갱폼이라는 게. 그리고 이게 투게더죠. 투게더. 그래서 갱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재의 단면이 있으면 거의 일부분을 다 감싸서 들어가요. 얘가. 하나로 묶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클라이밍 폼은 한쪽 면만 타고 갈 수가 있어요. 한 면만. 레일이 있기 때문에 걔는 한 면만도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갱폼은 그게 어려워요. 갱폼은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가. 모여야지 갱폼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게 갱폼이더라. 아무튼 이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갱폼에서, 그죠? 이게 새롭게 안 사실이죠. 그죠? 와, 놀라웠어요. 정말 갱폼의 세계가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어요. 갱폼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깊더라고. 아무튼 갱폼은 나오는데, 갱폼에 그러면 케이지가 있는데, 케이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적으라고 들어가 있어요. 와, 골 때리죠. 케이지의 구성 요소 뭐 있겠습니까? 물속에. 일단 발판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난간이 있겠죠. 전 난간이 있겠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지지대 있겠죠. 당연히 지지대 있어야 되겠죠. 지지대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위로 올려야 되니까 사다리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케이지의 구성요소,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말했죠. 갱폼이라고 하는 애는 갱폼이 어떤 단면이 이렇게 있게 되면, 건물의 평면이 이렇게 있게 되면 얘를 묶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갱폼이 하나로 묶여가게 되면 가장 취약 부위가 어디겠어요?
여기에요. 모서리예요. 그러니까 모서리 보강 철물들이 들어가요. 이 깽폼에. 그 주 요소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가. 그래서 깽폼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시면 밑에 그 제작 시 고려 사항이란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별로 중요한 것도 없고요. 밑에 케이지의 구성 요소 보시면 케이지가 있고요. 다음에 상부 케이지가 있고 하부 케이지로 나눠지고 상부 케이지와 하부 케이지의 구분은 겉부지 패널이 붙어 있는 부분부터가 전부 다 상부 케이지로 봅니다. 그쪽이. 그 다음에 하부 케이지에는 견출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부 케이지로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코너 발판이 있고 이게 들어가요. 코너 부에 발판이 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코너 발판이 들어가고 안전 사다리 들어가고 수직 보호망 들어가고 안전 난간 같은 게 들어가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야, 이 문제 낸 사람은 정말 깽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쇼킹한 문제였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쇼킹한 문제였어요.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깽폼이었다. 깽폼.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철골조 건축물의 내압 피복의 필요성하고 공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야, 요거는 진짜 그냥 준 문제입니다. 요거 못 적으면 진짜 이거 기술사 공부 안 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거 못 적으면, 그죠? 내압 피복의 종류는 아시죠? 그죠? 저번에 유인물 들었던 거 통으로 다 외웠죠? 도장, 건식, 습식, 뭡니까, 한계가? 예? 뿜칠? 선생님, 여기서 뿜칠 나오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뿜칠 나오면 그냥 뿜칠 나오면 곤란하죠. 합성이죠. 그죠? 합성공법이 있더라라는 거, 그죠? 타뿜, 미조, 성위세. 그죠? 타뿜, 미조, 성위세.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엑스트라로 잡은 거는 내압 피복이 나왔기 때문에 내화 성능 기준에 대한 걸 적었습니다. 예, 적었죠. 3둘 하나, 3둘 하나, 2둘 하나, 3둘 하나. 그죠? 요거 적고. 가로축이 뭐가 됩니까? 1공주가 까먹었습니까? 벌써? 예? 그죠? 1254이죠. 1254이. 그죠? 1공주의 1254이. 그죠? 초이! 아이고. 혼자 떠들고 있네. 암기해야 됩니다. 요거는 기본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필요성 보시면, 화재 시의 부재의 내력 저하를 방지하고요. 그죠? 강제는 600도 정도에서 50%로 저하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 300도 이상부터로 급격한 내약 저하가 발생하게 되더라. 그 표 있죠? 그 표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요 보시게 되면, 그 그래프에, 그래프 그릴 때 좀 다음에도 혹시 화재에 대한 거 나오게 되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요 기점이 600으로 잡혀가 있는데 300 기점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300 기점으로. 300 기점이 있고 300, 600, 900, 1400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나아요. 400 기점. 300 기점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강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300 기점까지는. 그 다음에 600 기점에서 50%가 돼요. 이게 50%고 이게 100%라고 하면 300 기점까지는 때로는 논문에 의하면 위로 올라갈 때도 있어요. 강도 자체가 300도까지는 올라갈 때도 있어요. 강도가. 그죠? 근데 300을 기점으로 해서 훅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훅 떨어지기 시작해서 900 기점이 되면 변곡점을 가집니다. 여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해요. 거의 물처럼 변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900을 통과하면서부터는 거의 그 밑으로는 강도가 이제 거의 소실됐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300, 600, 900 기점으로 보고 그림을 딱 그리시면 딱 맞아요. 그림 자체가. 자, 거기서는 좀 생략이 돼가 있죠. 그래서 1400 정도면 모든 게 다 잃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식을 방지하게 되고 인명 안전 및 소방 활동 등의 시간을 확보하게 되고 그 다음 화재 확대 방지하고 재산을 보호하게 되고 건물의 도계란 건 넘어간 전도 말하는 거죠. 도계 방지와 부지 주변의 위험을 방지하게 되더라. 알고 계셔야 됐습니다. 내화 피복 공법의 종류는 도장, 습식, 건식, 합성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 시방서에 있는 표를 그대로 옮겨놨죠. 내화 도료가 있고 타, 뿜, 미, 조 있고 성, 휘, 세 때가 있죠. 앞대가리만 따서 타, 뿜, 미, 조, 성, 휘, 세죠. 그죠? 성, 휘, 세 합성 공법은 합성이더라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풀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 문제를 풀 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아까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가 사실 핵심 그래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내력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그래프. 그래서 저 그려놓은 겁니다. 그 그래프. 그 다음에 내화 성능 기준은 암기 좀 하세요. 요거는 다음에 또 시험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거 한번 찍어볼까요, 선생님? 3개월 뒤에 한번 이 비디오 지금 찍고 있으니까 다시 돌려서 시험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봅시다. 내가 하나 찍어볼게. 이거 뭐 나오겠어요, 다음 시험? 내가 하나 찍어보라면 내가 한번 찍어볼게요. 뭐 찍어볼까요? 요게 시험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다음 나올 거의 확률이 거의 6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뭐냐면 커튼홀의 층간방화구역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시험 문제 나오나 안 나오나. 이 지금 말해놓고 외우나 안 외우나 그때 가서 한번 봅시다. 그죠? 네, 한번 찍었어요. 그죠?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 딱 분위기 탔어요. 분위기가 좋고. 그죠? 지금 잘 탔어요. 자, 문제 6번 보시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저감이라고 돼가 있는데 이거 저번 회차에 나왔죠? 시험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 문제가. 요렇게 내버려요. 요렇게.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죠. 공부를 안 하니까. 나왔다고 싶어서 제껴버리니까. 그죠? 큰일 나죠? 지금 그래서 이것도 공부다 생각하고 봐야 돼요. 자,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충격을 가했을 때 발생되는 소음이나 물건의 낙하오리들이 뛴 가구의 이동 등에 발생한 충격이 바닥에 가해지면 바닥 슬라브는 굴곡으로 진동하게 되고 그 진동이 공기 중의 음으로 방사되는 현상으로 이거 틀렸죠? 이거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요 사람들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이거 만들 때 제가 정답으로만 안 만들어요. 항상. 이거 오답인 거 알고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가 빠졌어요? 네. 뭐가 빠졌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거?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벽체도 들어가요. 층간소음에는 바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벽 전파음도 들어간다라는 거. 그 내용이 없어요. 벽 전파음이 들어간다는 거. 그 벽자를 다 빼버렸어요, 내가. 자, 그 다음에 충격 특성에 따라 경량 충격과 중량 충격으로 구분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의는 이 문제에서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보세요. 문제가 바닥 충격음이라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층간소음의 시공기준 보시게 되면 벽체는 경계벽 시공기준이니까 RC하고 SRC죠. 150 이상이고 그 다음에 묵은 콘크리트 석조하고 200 이상이고 콘크리트 판은 120 이상이다. 요거 암기해 놓습니다. 이 표는 전부 다 암기해 놓습니다. 이 기준은 무조건 암기해 놓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관련된 거 나오면 무조건 다 쓰세요. 앞으로도 시험 나오면 무조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슬래브는 라멘전은 150mm 이상의 성능 인증 기준을 자율로 하고 무량판하고 벽식은 200mm 이상 돼야 되고 성능 인증 기준을 의무화시킨다라고 돼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성능 인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요 뒤에 안 적혀 있죠. 성능 인증 기준이 없죠. 성능 인증 기준이라는 거는 경량 충격음하고 그죠? 중량 충격음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경량 충격음은 얼마입니까? 몇 데시벨? 경량? 58데시벨이죠. 58데시벨이고 중량은 50데시벨. 그죠? 경량 충격음 재는 기계 이름이 뭡니까? 태핑 머신이고 중량 충격음 재는 게 백 머신이고 그죠? 그 외에 예전에는 기준으로 쓰는 게 임팩트 볼이 있었죠. 중량 충격음 잴 때 임팩트 볼도 쓰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빠졌죠. 완전히 빠져버렸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바닥 구조의 소음 저감 대책입니다. 첫 번째는 표준 바닥 구조를 준수해 줍니다. 그죠? 표준 바닥 구조. 이것도 최근에 이거 왜 1번에다 이거 적었을까요? 이거. 모든 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들이 왜 최근에 기출문제를 많이 봐놔야 되냐면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시험 문제 자기가 출제위원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뭐부터 보겠어요? 소임 같은 뭐부터 보겠어요? 요새 시험 문제 뭐 내지? 이거부터 봐요. 요새 시험 문제 뭐 내지? 요렇게 넘겨봐요. 아, 요런 거 냈구나. 그럼 그 뒤에 10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공부한다고 보겠어요? 앞에서부터 보겠어요? 앞에서부터 보겠죠, 당연히.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거 보면서. 아, 요런 거 묻는구나. 그럼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게 박혀 있어요. 아, 표준 바닥 구조라는 게 요즘에 생겼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바탕으로 해가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답에는 그게 들어가 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답을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항상 기출문제에 나왔던 애들을.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 거를. 맨날 책에 있는 내용만 보고 그 책이 언제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그 책이. 그래서 우리가 보는 책도 언제 된 겁니까? 내 기억에는 한 10몇 년 전 것도 있는데 그 안에 그 그대로 보는 거야. 그죠? 아직도 그 뭡니까? 국토교통부로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거 보면 그래 뭐 저기 해양부도 있고요 그 안에. 그래서 별이 희한한 부서들 다 있는데 재경부 있고요 그 안에. 그래서 기억도 안 나는 애들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 안에 그것도 있었어요. 담배인상공사. 지금 KTNG 그게 있었어요. 거기 뭐 어디 뭐 KTNG 그 담배인상공사가 발주한 무슨 시설물이 실내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 다 지금 바뀌어 있는데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뜸바닥 구조가 있고요. 그죠? 이중천장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중간의 급수 배기 있고 참 재료 있고 밀실시공 있고 구조체의 두께를 증대한다. 욕실시공이 청상배관을 시공한다. 청상배관 이런 것들 최근에 시험 문제로 나왔던 애들이죠. 그죠? 기출문제죠. 이런 애들을 쓸 수가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시공시 유의사항 보시면 실링을 철저히 해야 되고, 개부구 실링. 주로 실링은 어디겠습니까? 실링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거는. 개부구라고 하면 창문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개부구가 어디겠어요? 예? 슬래브? 슬리브죠. 그렇죠. 슬리브입니다. 슬리브 부분에 철저히 해줘야 되겠죠. 슬리브. 자, 슬리브 실링은 또 중요한 데가 나중에 층간 방화할 때도 슬리브 실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방화 실링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급배수 설비용 점검하고 배관의 방진 실시하고 뜸배다 구조 시에는 마갑체의 벽체의 밀착 방지음 전달로 인한 방음 효과 감소하고 응교 현상을 방지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응교겠죠. 응교. 제일 중요한 게 응교겠죠. 사운드 브릿지, 응교. 자, 그 다음에 바닥 층간소음 측정 테스트. 바닥 면적 같은 경우에는 14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시험실의 공간비는 1대 1.5 이하. 그 다음에 시험실의 높이는 2.1m 이상. 바닥에서 1.2m 지점이 되더라. 이건 뭘 적으셔도 좋습니다. 요거 자체는 그냥 한번 알아두시라고 적어 놓은 것이고,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더라. 자, 그래서 보시면 2교시인데, 2교시는 100%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 2교시 자체가. 그래서 2교시가 굉장히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쓰려고 하면, 소님들이 왜 어렵냐면,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님들이 시험 치면서 진짜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뻔한 내용인데도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쓸 내용들에 대해서 책 보고 외워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전부 다를. 진짜 제대로 쓸 수 있는 거 2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것들은 통으로 외워가지고 그냥 나중에 막 말 바꿔가면서 쓰는 거예요. A 했다, 저 B 했다가 쓰는 거고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거 2개만 딱 가지면 끝나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서는 항상 그 2개, 정확한 2개가 필요해요. 그 정확한 2개. 그걸 알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시는 아무튼 무지막지하게 쉬운 교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분명히 쉬운 교시였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교시를 보시게 되면 3교시죠. 자, V의 수행 단계입니다. 이 문제는 나올 때가 된 문제예요. 그죠? 3교시에 보시면 V의 수행 단계 및 수행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죠. 그래서 V랑 기본 원리 보시게 되면 V의 기본 원리는 value라는 거는 코스트에다 펑션의 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언제 실시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까? V라는 거는 설계 단계나 시공의 초기 단계입니다. 항상 그죠? 계획 단계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V라는 거는 뭔가의 실물이 있어야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물이 있어야지만 그거 알고 계셔야 되겠다. V의 수행 단계. 자, 그 다음에 보시면 V의 수행 단계라는 거는 이 문제 참 잘 냈죠. 면접에서 맨날 묻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자플랜이죠. V 자플랜. 그죠? V 자플랜 쓰시오라는 거예요. 그죠? 자플랜 그때 적어줬었죠. 여기 쭉 자플랜. 그죠? 준비 단계, 분석 단계, 실시 단계, 이행 단계라고 하고 그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플랜에 대해서 적는 거더라. 라는 거. 자, 그러면 수행 방안을 보면 어떻게 수행해야 되냐? 적용 절차하고 세부 추진 절차를 정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능 분석을 하게 되고, 기술력 향상을 하게 되고, 가치 개념을 정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최대 효과를 확인한다. 되가 있죠. 요거는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수행들이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야 돼요, 이거? 이게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
이 자플랜은 외워야 돼요. 이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 이건 기본 사항이에요. 근데 밑에 거 잘 읽어봐요. 대지목 4번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선생님? 대지목 4번의 이름이? 수행 방안 맞습니까? 자, 이 단어에 집중해보자라고. 방안이라고. 방안. 수행 어떻게 할 거야? 네 생각을 이야기해봐. 안을 내보라. 이 결정된 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의견을 제시해보라고 했어요. 안을 내보라 했어요. 안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 적힌 것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아니라 적힌 애들은 암기하면 안 돼요. 선생님 마음대로 적어야 돼요. 닥친 대로 갈겨 써야 돼요. 그죠? 내보고 이거 쓰랬으면 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준비 단계하고 기능 분석 단계 들어가면 나는 이런 말 쓸 거예요. 나 패스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패스트. 패스트 뭔지 아시나요? 또 내가 패스트 하니까 또 무슨 말인지 뭐. 패스트가 뭐예요? 예? 패스트가 뭐야? 펑션 어널리시스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납니까? 혹시 책에 있는데. 있어요. 책에 있어. 그죠? 그런 거 쓰든지 아니면 이런 거 할게요. 최근에 시험 나온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내용 막 적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막 적었을 것 같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암기해서 적으면 안 돼요. 아니라고 적히는 애들은 이거를 공부할 때도 절대로 암기하시면 안 돼요. 아는. 그냥, 요런 거 하는구나. 라는 것만 딱 보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머릿속에서 여기서 배워야 될 단어는 뭐가 있느냐면, 다 없어. 근데 딱 한 단어 있네? 제일 밑에 보니까, LCC를 쓸 수가 있구나. LCC. 끝이에요. 여기서 배울 단어가 한 단어밖에 없어. 이 전체에서. 근데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주고, 이거 선생님, 요거 시험 나옵니다. 요거, 공부하세요. 이러면, 이걸 막 안 적으면 틀린 것처럼 막 외우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시험 문제는 제시를 했어요. 뭐라고? 아니라고 제시를 했어요. 수행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안 했어요. 수행 방안에 대해서 쓰라 했어요. 방안. 네 생각을 적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기출문제를 이렇게 보시다가도 아니라고 적히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게 알고 모르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모르겠으면 안 짜 적힌 문제를 무조건 잡아요. 그게 시험 점수 잘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닙다 완전히 막 판타지 소설을 써요. 거기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막 생각 닥친 대로 다 써요. 거기다가. 그러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대신 그 생각은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를 내포하고 가야 돼요. 그냥 뭐 이런 거 이거 에휴. 시공관리 철저? 또 한번 적어보시지. 몇 점 나오는가.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적어보시지. 몇 점 나오는가. 그렇게 적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문제 자체가 그죠? 굉장히 이 점수 주려고 내준 문제라는 게 이런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조물의 부동침화 원인과 방지 대책을 나열하고, 그죠? 언더피닝 공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는 뭐, 진짜 언더피닝 저번에 10점짜리 나왔죠? 그냥 그대로 쓰라는 이야기고, 한 번 더 쓰시오. 이 끝이죠. 그 다음에, 부동침화의 원인과 대책, 진짜 지겹습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지겨워요.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안 지겹습니까? 새롭습니까? 이 문제? 새롭습니까? 이 지겨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지겨워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침화 앞으로 나오면 선생님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지금 머릿속에 선생님 부동침화 하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종류, 문제점, 원인, 대책 아닙니까? 그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전부 다가. 종류, 문제점, 원인, 대책 이것만 알면 끝이야. 모든 치마가 그래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치마에는 대책이 없어요. 내려앉은 땅에 대책이 없어요. 다시 뭉개고 세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문제점, 종류, 문제점, 원인, 대책.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하자는 뭘 정리하면 돼요? 성에 하자는. 이게 뭔지는 몰라. 뭔지 몰라. 근데 내가 답을 쓸 준비를 해야 돼. 자, 이게 뭐 갑자기 얘 탈락. 뭐 이런 게 시험 나올 수가 있겠고, 형광등 탈락.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고, 그죠? 천장 내리앉음.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도장 떨어짐. 마감제